그 흥남부두의 이 철수에 대한 그 내용, 그 뒤에 얽힌 이야기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6.25 전쟁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다양한 뭐 그런 그 사연들, 뭐 아픈 기억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번 좀 돌아보는 의미에서 같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이 빅토리호의 선장은 나온 것처럼 레네 드 라루라고 하는 이제 상선 선장이었고, 처음 그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나오는 그 부분은 이 빅토리호의 1등 항해사, 예, 그래서 그 로버트 런이라고 하는 1등 항해사,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그 당시 22살로 참전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전하는 한 것은 아니겠죠. 1등 항해사로서 이제 배의 총 권한은 선장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항해하는 데는 1등 항해사의 그 공적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 중요한 위치가 되나 봐요. 그래서 1등 항해사로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선이니까 전쟁 중이라 바다에 많은 기뢰 같은 것도 떠 있고, 그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그 방호 장비 같은 게 별로 없는, 자칫하면 사고나 이런 염려나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무사히 그 배를 이제 이렇게 운전해 왔던 이제 그런 이제 인물인데, 그 중에 본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좀 영상 초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고,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그 레네 드 라루라고 하는 그 선장의 자서전에 있는 내용을 잠깐 옮겨놓은 내용인데, 그 이후로 영상에도 있지만 레네 드 라루라고 하는 분은 전쟁이 끝나고 바로 수도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서전의 내용에도 본인이 그날 그때 그 피난 그 적은 배에 14,000명이, 그 배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6,000톤인가 아무튼 그러는데, 사람 인원 정원은 60명이에요. 그 배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정원, 그러니까 60명이 타면 모든 이제 생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60명이 맞는 배인데, 그 배가 이제 나머지는 이제 화물칸이겠죠. 화물이 실려져 있고, 그 배의 선원이 4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대로 사람을 태우자면 여유 있는 인원을 더 태울 수 있는 인원은 13명을 더 태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4,000명을 태웠으니까 본인은 그걸 기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배의 키를 잡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이 사람이 결국 수도사의 길로 가게 되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흥남 철수할 때 상황을 잠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흥남에 철수를 대비하고 있던, 그러니까 철수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 미군과 한국군을 합쳐서 10만 5천 명, 그리고 민간인이 9만 명, 그러니까 거의 20만 명 가까운 인원이 그렇게 부두에 지금 다 몰려가 있고, 그리고 또 전쟁 중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전쟁 물자겠죠. 그 무기들, 이제 그 무기들과 그 탄환, 뭐 포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철수시키지 않으면 이제 차후의 전쟁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전쟁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그게 적군에게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아군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이제 무기가 되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군함과 이제 상선, 이렇게 이제 물자 실어 나르는 상선들 해서 한 200여 척이 동원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작전, 철수 작전이었는데, 아마 그해 12월 22일인가요? 3일간 운항해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도착했고, 부산에는 이미 항구가 꽉 차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제도로 다시 옮겨가지고 25일 크리스마스 날 그제도 포로 수용소에 그제도에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근데 그 흥남에서 철수 작전 속에 민간인은 도저히 더 할 수도 없고 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쟁 물자들과 군인들만 싣고 나가는 것으로 작전이 그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미군 10군단장 알몬 중령이라고 하는 분의 민간 고문이 현봉학이라고 하는 한국인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나셨던 분인데, 아버지도 이제 그 목사이시고 뭐 그런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의사예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그 의전을 나와가지고 의사 생활을 하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이 전쟁 중에 그 이제 군단장 이제 이렇게 민간 자문관, 근데 민간 자문관이랑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주로 통역하는 일, 한국 상황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고 한국군과 이제 통역 이런 역할을 하는데, 워낙 능수능란하게 그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그 한국의 이런 상황들을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 민간인들이 약 9만 명이 넘는 그 민간인들이 있는데, 이 민간인들을 다 두고 갈 경우에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북진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우리 국군 영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국군을 다 이렇게 도우는 사람도 있고 계속 공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지금 흥남에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국군 자위대를 도왔던 사람들이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다시 이제 공산군들이 내려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그야말로 뭐 총살을 당하든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군단장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게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정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얻어낸 인원이 4,000명. 그러니까 각 배에 짐 다 싣고 쭉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좀 그야말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다 싣는다 해도 4,000명. 그러니까 4,000명에 대한 뭐 이렇게 표식지 있나 봐요. 자기들은 잘 모르니까 이 현봉학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인데, 현 박사인데, 그럼 네가 이것을 4,000장을 가지고 사람을 선별해라. 4,000명은 우리가 실을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 현 박사라는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이제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많은 군수품을 결국 바다에 버리게 돼요. 버리고 또는 이제 그 싣고자 했던 군수품들을 싣지 않고 사람을 태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떠나고 맨 마지막 남은 배가 이 빅토리호 배입니다. 근데 이 배에 이제 실어 있던 모든 그 물품 뭐 아무튼 그 군수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또 민간인들도 모든 짐들 다 버리고 몸만 태우는 그런 이제 해서 14,000명을 모두 남김없이 이제 태우게 되는 그런, 태워서 그 14,000명 중에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 배에 그때 같이 탈출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배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부산항에 입항을 못하고 다시 거제도로 옮겨가지고 거제도에서 피난 생활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1953년도에 태어났더군요. 거기서 이제 또 피난 중에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거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현봉학 씨는 이제 전쟁 후에 한국의 신들러다, 그런 이제 특히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 전까지는 완전히 묻혀가지고 잘 드러나지도 않았던 인물이었는데,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인기를 한번 이렇게 끌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그 인도주의를 실천한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우선 그 라루 선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그 레너드 라루 하는 그 빅토리호 선장이신데, 그분은 이제 그
이제 수사가 되셨고, 그러면서 그 베네딕토 수도회에 그러니까 수사가 되셨고,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그 계시를 느꼈다. 그런 이제 우리 한국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외관 수도원 우리 성주가 바로 옆에, 그러니까 우리 사드가 최초에 설치되고 했던 것은 외관이라고 이미 소문이 다 났던 그 시대 그런 시점이 있었죠. 근데 특히 이제 외관 수도원을 비롯해서 천주교에서 극구 이제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는 성주로 발표되고, 나중에 또 다시 바뀌어서 지금 이제 그 성기 쪽으로 이렇게 또 옮겨지게 되고 그랬죠. 뒤에 그 로버트 런이라고 하는 그 1등 항해사의 경우에 우리 해군 제독으로까지 진급을 했고, 2006년도에는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제향군인, 우리 한국 제향군인회로부터 향군 대휘장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그런 공로를 인정받는 그런 휘장을 받았고, 우리 한국에서 또 그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기도 하고, 2008년 2월에 그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참전 용사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잘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래 와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 해서 그 참전 용사들도 많이 이제 초대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 들어 그 특집 그 다큐 보셨죠? 근데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참 그렇대요. 그 가장 강한 그 에티오피아 거기는 그 당시 왕정이었던 모양인데, 황제가 그때 그 전에 이태리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태리에 이제 이렇게 점령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세계에 도움을 많이 청했대요. 근데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침략 당해서 이제 그 완전히 점령을 당했고, 그 점령을 당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게릴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또 다시 그 이탈리아군을 몰아내는 그런 굉장히 아무튼 그런 그 전력 있는 그런 그 나라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의 가장 강한 그 황제의 그 친위대든가 그것이 1대대를 착출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면서, 그때 그 본인이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런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한국 전쟁이 거의 풍지박산으로 무너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 정말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하고 그리고 수많은 인명 피해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에티오피아 부대 강류대대라고 이름이 붙여요. 강류대대는 253전 253승. 예. 단 한 명, 그 유엔군이 3만여 명이 죽은 사람만. 근데 물론 이제 에티오피아 군인들도 많이 죽기는 했습니다. 죽었는데 포로로 잡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마지막 그 포로 수용, 그러니까 종전이 되고 포로 교환을 하잖아요.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 이기거나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목숨을 무릅쓰고 와서 시체를 다시 찾아오는, 그렇게 해서 단 한 명의 시체든지 포로든지 북에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오는 매우 또 그런 또 특별한 나라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거 그 슬라이드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십시오. 아마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일 텐데, 그 중앙일보 2006년 2월 21일 그 이철호 논설위원회의 그 논설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흥남 철수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 추위 속에 피난민들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이 장면들 기억하시죠? 네. 누군가가 태워주기를 바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함경도까지 진격했던 미 10군단장 보좌관 헤이그, 그때 이 10군단장 알몬 군단장인데 그 보좌관이 헤이거였는데 그게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 했던 헤이거 국무장관. 헤이거 뒤의 기억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읽어드린 내용이. 중공군에 포위된 미 10군단장 아몬드 장군은 피난민 후송에 난색을 표했다가 정찰기를 타고 흥남부두 현장을 돌아보고야 마음을 바꾸었다. 저들을 놔두고 그냥 갈 수는 없다. 1950년 12월 중순 흥남 철수작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달 20일 메가드 사령부 지시로 7,600톤급 미국 화물선 빅토리호가 흥남부두에 접근했다. 선착장과 백사장은 피난민들로 넘쳐나고 그 옆에 놀란 병아리처럼 몰려든 아이들, 레너드 라루 선장의 상안경에 들어온 모습이다. 미군 참모가 얼마나 태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자 그는 두말하지 않고 지시했다. 되도록 많이 승선시켜라. 배가 가라앉지 않을 만큼 실어라. 무려 14,000명을 태운 이 배는 기뢰를 뚫고 그제도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 후 54년간 빅토리호는 기억에 묻혔다. 93년 중국에서 폐화물선으로 분해돼 운명을 마쳤다. 2년 전에야 빅토리호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기네스북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구조한 배로 등재됐고 기적의 배라는 이름을 얻었다. 가끔 그 항해를 생각한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태웠고 어떻게 그 위험한 항해를 마쳤는지 신비롭다. 나중에 수도사가 된 라루 선장은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말을 남겼다. 빅토리오 선원이던 로버트 러니가 24일 서울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56년 만의 복원이다.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뜻이 복원이다. 뉴욕 변호사인 그 이 집에는 항상 태극기가 걸려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 피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다. 르니는 더 큰 감명을 준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한다. 그제도 포로수용소 공원 한쪽에는 흥남 철수 기념비가 써있다.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빅토리호는 그 기념비 받침대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CNN과 외국 통신사는 다 몰려왔는데 국내 언론은 토막뉴스로 처리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이것은 그 이철호 논술위원회 이야기입니다. 공원 행정 담당 김민수 씨는 아까 좀 전에 영상에 보니까 그 평화공원 만든다는 내용이 있었죠. 미국에.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원 행정 담당 김민수 씨는 지난해 제막식을 떠올리며 서운한 표정이다. 미안하고 부끄럽다. 늦게라도 구세가 금수나를 불러본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앞날이 없다고 했다. 이게 이철호 논술위원회 그 글인데 좀 전에 그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안재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 평화공원 그 선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본인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서 이것을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평화공원을 만들자. 그분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지지사들을 모으고 성금을 모으고 해서 평화공원을 만들어냈는데 CNN이라든지 이런 미국 메이저 그 언론들이 다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도하는데 한국에서는 토막 기사 정도 처리되니까 매우 아쉬웠다 하는 것이 지금 이철호 논술위원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6.25를 당해서 한국군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유엔군이라든지 이런 많은 희생자들 그런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있겠죠.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새겨보는 그런 6.25 또 유령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야기 요즘 많이 조명되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본래는 철학 박사인데 본인은 철학자라는 소리보다는 정치학자 또는 정치 이론가.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개인에 대한 탐구가
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뭔지, 인간 한 개인으로서 인간에 대한 탐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게 철학이라면, 이 한나 아렌트는 철학을 전공했지만 인간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는 사회이고, 사회에서는 반드시 정치가 있게 되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인은 철학자라기보다는 정치학자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유명한 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치 친위대의 그 장교 간부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그야말로 잡아서 수용소로 옮기는 수송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히만이 독일이 패전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뭐 아르헨티나인가 도망을 갔는데,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후에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이 계속 어쨌든 그 2차 대전 전범들, 유대인을 학살했던 전범들 끝까지 지금도 가끔 새로이 이렇게 발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추적해가지고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하고 결국은 이제 형을 되게 마감하게 되는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미국으로 왔다가 그 당시에 이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여하면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은 본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죽음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일 뿐이겠죠. 과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통찰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한나 아렌트가 때로는 이 사람이 그 아이히만을 옹호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히만 같은 그런 그 전범,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을 그런 희대의 악인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 가만 보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평범하게 그야말로 공직자라고 할까요? 군인으로서 그냥 그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민간인으로서의 아이히만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일어나 있었고, 굉장히 평범한 시민이었고, 평소에 무슨 악독하다든지 뭐 죄를 좀 많이 지어봤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로 평범한 한 시민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겨우 이제 죄는 결국은 그런 명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사유의 죄다 이거는. 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교훈이 된다. 특히 우리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의 생각 없는 거, 무사유의 죄, 악의 평범성,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악해서 그렇다거나 특별하게 어떤 뭐 사유 욕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다. 그냥 관료로서 위에서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뭐 범죄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유래된다. 그런 이제 개념을 정착시킨 사람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산 종사님 본문에 그러셨죠. 마음의 평화. 그 경산종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영전에 올리는 본문에서 일념이 청정하면 수급이 자멸하고 상생상화하면 만복이 흥하고 용성하리라. 한 풍랑이 일어나며 사해의 물이 요란하더니 한 풍랑이 그침에 천하가 고요하도다. 우리 마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 생각이 요란함에 모든 늪이 뒤를 따르더니 한 생각이 편안함에 천하 만방이 장차 부처님 세계로 하여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의 세계로 저기로다. 부처님 세계에서 저기로다. 저는 이제 그 한나 아렌트 이야기를 꺼낸 그 계기는 세계의 난리는 그럴 것 같아요. 세계의 난리를 주도하는 것도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것. 정말 평범한 데서부터 악은 시작되는 것. 큰 재난, 재화들이. 뭐 쉽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사대강 문제도 지금 보통 지금 심각한 일이 아니고 사대강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이렇게 뭐 환경도 파괴되고 그게 많은 생물도 파괴되고 그랬죠. 근데 그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런 모든 환경을 파괴해야 되겠다.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야말로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해온 것일 뿐인데 세계의 이런 난리도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속에서 그런 난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는 우리 마음의 난리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마음의 난리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예사롭지 않은 그런 특별한 무슨 경계가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어떤 그 번뇌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한번 보면 사실은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마음들을 지켜보면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이 온통 난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한나 아렌트도 이런 악의 평범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과의 대화, 늘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해. 그냥 대중들이 다 옳다고 하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고 위에서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거기에 응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쉼없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가는데도 그와 같지 않을까. 늘 내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필 때 그러한 그 소소한 그런 일들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음 난리를 평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룰 때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정산 정사의 본문을 다시 새겨보면서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